경찰국의 이름을 이 사건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황장엽 암살 사건. 비밀 간첩 공작을 수행하는 부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바로 경찰총국입니다. 온몸이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A4 용지 100장을 쫙 걸은 거예요. 아니 100장을 그건- 반으로 뚝딱. 네,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함부로 근접을 못합니다. 자, 철은 씨가 근무했던 국가보위성뿐만 아니라 보위국, 정찰, 총국과 같은 다양한 정보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폐쇄적인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정보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정보기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정찰 총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군사 정찰 위성의 정보가 정찰 총국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드러난 정찰 총국의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죠. 그 단일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정찰 총국 주 임무 정말 궁금하거든요. 북한 정찰총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북한이라는 이 정권, 김씨 정권의 목표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북한 김씨 정권의 목표는 전한반도를 공산하겠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나열인 김정은의 지휘 체제 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으로 보면은 딱 명시화되어 있어요.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겠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전한반도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서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 체제하에 두겠다. 이게 북한 정권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밀 간첩 공작을 수행하는 부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바로 정찰총국입니다. 무서운 기관이에요. 이 정찰총국은요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함부로 근접을 못합니다. 네. 자부심이 대단하죠.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대남 공작이잖아요. 그 의지가 지휘 체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의 그 대남 그 소위 간첩기구는 정권에 따라서 약간씩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이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이제 등장한 것은 2009년도 이제 김정일이가 그 대남 공작 관련 회의를 하면서 크게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조선노동당에서 직접 대남 간첩 공작을 주도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너희들한테 70여 년 동안 대남 공작을 맡겼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앞으로 대남 공작은 군에서 중심적으로 하라. 그래서 대남 공작의 무게중심이 당에서 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제 바로 2월 달에 정찰총국을 결성하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이 부총참모장의 직책을 정찰총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북한군의 지시를 받는 기구처럼 보이지만 북한군은 관여를 못합니다. 직접 김정은이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 때도 김정일이가 정찰총국을 결성하고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나의 정찰총국이다. 내보다. 나의 정찰이다. 나의 정찰. 애정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애정을 네.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애정을 표시하는 거죠. 사유화 아닌가요? 오. 이게 수령 절대주의 포갑 체제에서 정찰총국이 나의 정찰총국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신임을 보여주는 거죠. 저런 말은 근데 어디 가나 다 하는가 봐요. 보위부도 뭐 와서는 나의 보위부다. 그래요? 보위부도 하죠. 또 경찰에 가서는 보아서 나의 보안소다. 뭐 그냥 어디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말하고 이게 있네. 자기가 이제 금성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은 그 부대라든지 북한의 모든 기관들이 상당히 쉽게 말하면 그 김정은의 친위대다.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원장님, 그럼 그 정찰총국의 이 더 세부적인 조직에 대해서 공개된 게 좀 있을까요? 예, 북한의 정찰총국은 북한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서도 아주 비밀 공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완전히 보안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찰총국을 계속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또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들이
저희한테 체포된 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휴민터라든지 과학 정보라든지 신호 정보 다 봐가지고 대충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총국은 군사 정찰과 대남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테러, 납치 이 부대를 운영하면서 육상, 해상 연료소를 운영하는 이 육해상 정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대남 정보 수집과 국제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 정보국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 해킹, 테러, 금전탄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고 이 부서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들이 단일 명칭들이 자꾸 바뀝니다. 부서의 명칭이 약간 바뀐다 할지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주 바뀐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저희 보위부도 자주 바뀌고 하는데 뭐 군부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본 자기 임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이제 자꾸 우리로 말하면 이제 탈북민들도 많이 오고 하면서 북한의 이제 정보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나니까 뭐 일국이 고정 종합국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바꿔요. 자꾸. 그래서 부서들이 명칭은 바뀌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는 똑같습니다. 그럼 헷갈리겠어요. 내 부서가 어디였지? 1부서였나? 3부서였나? 네. 내가 갑자기 출근하면 5부서가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저도 원래는 3국이었는데 갑자기 2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국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제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 엄마나 이거 뭐야 하고 나오고. 자, 우선 소개해 주신 정찰국이 군사 정찰과 대남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찰국의 이름을 이 사건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황장엽 암살 사건이요. 정찰총국이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시키기 위해서 3차례나 투입을 시켰는데 그중에 2개조가 전거가 됐습니다. 자, 이 황장엽 선생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당 정치국 비서이기 때문에 위상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북한 당 서열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서열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특히 이분이 사상 담당을 했어요. 북한을 이 김씨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데올기가 바로 주체 사상인데 이 주체 사상을 바로 창시하신 분입니다. 만들었죠. 지금 이제 이분이 망명을 하자 세계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체 사상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렇게 세계 언론이 막 탑으로 내올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황장엽 선생이 아주 이게 배신자도 그런 배신자가 없는 거죠. 살려서 나간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불러가지고 파이어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찰총국장이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팀이 그 동명관하고 김명호 팀이 들어와서 공부가 됐고요. 또 그 뒤에 또 하나 팀을 보냅니다. 단독으로 들어간 이동삼조라고 해서 이 2개 팀은 저희한테 적발이 됐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직접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탈북자 신분으로 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국 수용소에 있다가 태국 수용소에서 이제 우리 심사를 거쳐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죠. 일반 탈북자랑 함께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탈북했으니까 네. 그거 눈치채기가 엄청 매우 어렵죠. 엄청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정부기관의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저도 탈북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북한 이탈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군인 인경이 2개월 이상이고 네, 기본적으로 대체로 북한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예요.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한 특수팀이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첩보들을 몇 번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탈북자 중에서 정부의 합동신문소가 있습니다. 합동신문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거친 다음에 하나원으로 오는데 북한 주민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하나원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 합동신문소에서 눈여겨본 거죠. 눈여겨보는데 눈빛도 다르고 체격 조건이 다 부지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격수훈련 각종 아주 고단위의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인 신문을 한 거죠. 신문을 했는데 동명강호 김명호 조가 이제
뭘 했냐면 황장엽의 5촌 조카를 사칭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 황장엽 조카인데 우리 황장엽 좀 비서를 만나게 해달라고 야. 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보고 황장엽 씨 그 가게를 완전히 다 꿰고 왔어요. 달달달 외웠는데 네. 우리의 또 하필 요원들이 또 보통입니까? 네가 살던 곳 그림을 그려라. 너희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안 살았기 때문에 달달달 외긴 했지만은 모르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지형지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니까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인정을 했죠. 이분들은 이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때 이 재판을 참관했던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법정에 그 둘이 등장할 때 눈빛을 봤는데 너무 살벌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해서 뭐 포박을 하거나 그런 게 없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둘은 이례적으로 팔 그리고 다리까지 포박을 다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리까지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이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박을 했었고 또 동시에 옆에 10명의 경호원이 2명을 이제 제압하거나 막기 위해서 10명의 경호원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남 테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정찰 총국의 정찰국이었다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전을 수행한 사람보다 황장엽 암살 작전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는데 혹시 밝혀진 배우의 인물이 있어요? 황장엽 암살 배우는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아니면은 그러한 암살전을 못 내립니다. 이 정찰총장이 직접 김영철이가 직접 김정일한테 지시를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용어를 뽑는 겁니다. 이 김영철이라는 이 대남공작의 총책임자는 1946년생입니다. 만경대 혁명대학원이라고 해서 이게 북한에서도 그 혁명 유가족들 가는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해가지고 북한군에서 근무했는데 대남 정찰 활동을 하는 부대에 있었고 그 뒤에 북한군 그 정찰국이라는 이 특수부서에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이 특수부에서 근무를 했죠. 그 주로 이제 또 남북대화 업무에 또 군사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업무에 직접 북한 측 대표로 많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남통이고 그 다음에 이 대남 공작의 가장 그 강경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도 있고 황장엽 그 암살 미수 사건, 또 연평도에 직접 포를 쏘는 이 연평도 포격전도 바로 이 직접 김영철이가 있는 정찰총국이 자행한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 이 사람이 다 계획한 거잖아요. 정말 화가 났네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정찰총장이 지금 4번 바뀌었는데 1대가 이제 김영철이고요, 2대가 장길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길성이는 바로 김영철이가 정찰총국 할 때 그 밑에 정찰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찰총국의 부총국장. 넘버 2.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철이가 바뀌니까 부총국장이었던 장길성이가 정찰총장이 된 거죠. 세 번째로 바뀐 게 임광일. 임광일은 대남 공작에 종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임광일은 북한의 작전 총장 할 정도로 작전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정은이가 임광일을 갖다가 정찰총국 임무에 부여했던 것은 정찰총국의 업무를 대남 침투 작전에 국가시키지 않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창호입니다. 열병식 할 때 말이죠. 북한군 열병식 할 때 정찰총국의 그 정찰 대대가 나왔는데 그때 제 앞에서 중장 계급장을 달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창 내가 이제 확인됐는데 오랫동안 이제 군 쪽에 있었는데 대남 공작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정찰총국장이 4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남 작전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개해 왔을지 또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정찰총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에 살펴볼 정찰총국의 조직은 뭔가요? 육해상 정찰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당의 작전부입니다. 이 부서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투할 간첩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 작전부가 중요한 것은 남함으로 난파하는 이 간첩들을 갖다가 호송해주고 또 복귀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침투, 호송, 복귀. 그다음에 이 부서가 또 재밌는 것은요. 남한 곳곳에다가 드보크라는 쉽게 말하는 간첩 장비를 몰래 묻어놓은 비밀 무인함인데 이 드보크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루트 공격을 합니다. 어떤 루트로 침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육상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있고요. 해상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강 수중 루트가 있는데 이걸 방향으로 다 나눠가지고 루트 개척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해상 정찰소속의 루트 개척원들은 바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우리한테 걸리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가, 이 루트 또 지뢰지들을 다 회피해서 가는가 이런 걸 하는 부서인데 이 작전부도 엄청난 소위 그 역량을 가진 부서입니다. 그래서 육상 연락소가 있고요, 해상 연락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2개의 해상 연락소, 원산하고 청진, 그다음에 남해 해주 남포 4개의 해상 연락소와 육상 연락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대남 침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연락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둘째 삼촌이 이제 313 연락소에 있습니다. 313 연락소 원산에 있거든요. 네, 이제 정찰총국에 그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3 연락소는 원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313 연락소는 그 청진에 있는 것은 일본 침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상에서 부산까지 이 313 연락소가 침투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안함 피격 사건 그 배후가 육해상 정찰국일까요? 예, 정찰총국입니다. 육해상 정찰국하고 정찰국이 합동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 2010년이잖아요. 바로 정찰총국이 창립된 게 2009년이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대남 공작할 때는 좀 유연합니다. 그런데 군이 대남 공작을 하다 보니까 대남 공작이 전투화되고 또 공세화됩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이 김정일 지시를 받고 김정은이가 거기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병찰에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애통한 일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천안함을 갖다 하고 복귀한 일 저지른 부서가 정찰총국. 이 북한 정찰총국의 육해상 정찰국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기능 행사하는 부서가 간첩을 양성하는 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입니다. 대학의 명칭으로 김정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이 대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아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기 명칭은 대학이지만 간첩 양성소입니다. 예, 양성소. 그리고 이 대남 공작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학생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내포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일 정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금성정치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하나는 군에 있어요. 금성정치대학이 있고 금성군사정치대학이 있습니다. 금성정치대학 같은 건 청년동맹에서 청년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금성군사정치대학은 간첩들을 그래서 이제 김정일 정치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선발 과정도 뭐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 말 자체로 거기 뭐 토대를 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것도 다 봐야 되고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치열하군요. 그렇죠. 엄청 치열하죠. 2개월 동안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과로 진입을 하거든요. 제가 보위부에 있을 때 김정일 정치대학에서 있던 친구가 보위부로 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한참 본과를 다니다가 부상 때문에 왔거든요. 부상 때문에 왔는데 되게 볼 때는 외모가 그렇게 저 친구가 뭘 저기서 그렇게까지 있을 친구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4월 25일이면 공군절이라고 해가지고 저 체력쇼 같은 거를 해요. 뭐 쇳덩어리 꺼버리고 뭐 갖다 들이받고 하거든요. 체력쇼. 네, 체력쇼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A4 용지 100장을 쫙 걸는 거예요. 아니 이야, 100장을 그건- 반으로 뚝딱. 네, 그냥 쭉 째게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찢는 것들은 이렇게 째게거든요. 그렇게 돼요? 돼요. 그 진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 500장도 돼요 이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람이 100가죽을 찢는 심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체력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부네 집 자식들은 안 보내려고 하죠. 왜냐면 그 정도의 육체가 받쳐주려면은 그 뭐 엄청 심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부네 집 자녀들은 선호하지는 않는다. 네. 빡세네요.
그래도 이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극소수만 뽑는 북한 내 최고 대학인 거는 분명한 거네요. 그럼 이 최정예 공작원들을 뽑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기본 과정이 4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4년제 과정이 있고요. 또 특설 과정이 2년짜리도 있고 또 여기다 플러스해서 한 7년까지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 4년제 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은 격술이라는 이게 체력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통 이제 위대한 수정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이런 그 사상 교육을 한 그 50시간 이상씩 받습니다. 이 먼저 그 대남 침투 공작원이 되려면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을 갖다가 받들고 모시는 또 변제를 안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상을 교육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하는 게 체력이죠. 왜냐하면 남조선에 북한 말로 남조선에 직접 침투해가지고 그 공작을 해야 되는데 그 격수에서 밀리면 안 되고 싸면 안 되니까 이 체력을 기르죠. 그 체력 기르는데 어느 정도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내가 그 난파했다 건거된 간장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수영이에요, 수영. 수영. 왕복 20km를 갔다가 이 헤엄쳐서 또 강물은 쉽대요. 물이 잔잔한데 근데 파도가 치면 여기 일단 왕복 10km를 그 헤엄쳐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km. 20km.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격수를 내죠. 직접 우리 군이라든지 우리 특수부대원을 만났을 때 1대1로 붙었을 때 제압할 수 있는 격술. 어느 정도 격술 시키냐면은 이 손에 마디가 안 보일 정도로 네. 하도 정권 측에서 이게 일자로 될 정도로 이게 마디가 없는 거죠, 구멍이. 납작해져요. 네, 납작이 예뻐요. 그다음 여기는 완전히 괭이, 우리 말로 괭이가 뱉겠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격술을 하니까 괭이 나죠. 그게 그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자폭 교육을 받거든요. 이 자폭 교육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폭은 뭐냐면 수령에 총폭탄이 되라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거죠. 근데 이 자폭 교육에 대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1996년에 강릉 안은진으로 북한이 잠수함에 들어오다가 암초에 걸쳐가지고 오도가도 보도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이제 탈출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작전을 벌이는데 보니까 10명이 나란히 죽어 있어요. 10명이. 그리고 1m 떨어진 곳에 한 명이 죽어 있는데 뭐냐면 그 떨어져 죽은 애가 그 정치장교입니다. 소자인데 정치장교가 우리는 이제 작전에 실패했다. 건거되면은 수령님과 공화국에 대한 큰 우리가 배신을 하는 거다. 이제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총 딱 꺼내가지고 정치장교가 딱 10명 서놓고 빵빵빵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대로 그냥 툭 쓰러져가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한두 명이라도 뒤에 총 쏘면요 그냥 도망가려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닙니까? 본능.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순응하고 앉아가지고 빵빵빵 손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결박한 것도 아닌데 나란히 10명이 있고 그 다음 1m 떨어진 곳에 자기가 또 스스 차서 이게 자폭교육입니다. 그게 김정일 정치대학의 이제 특성이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유명합니다. 힘들기로서. 예, 뭐 일단 무기 장구리를 매면 20에서 30kg예요. 그거를 메고 그냥 뭐 수도 없이 뛰어다녀야 되고 뭐 몇백 킬로 되는 것도 몇 시간 만에 와야 되고 그런 훈련은 일반 부대 한 10배 될 거예요. 예, 일반 부대는 그 상상도 못 해요. 그렇게 훈련하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직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만 하는데 격술훈련도 같아요. 북한의 이제 4.25 격술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할 거예요. 그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주체격술. 주체격술이라고 이 4.25 격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격술 자체가. 예, 그런 사람들이 교관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정예 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까지 확충한 북한. 최근에는 이런 공작원들이 우리나라로 직접 내려오는 이른바 직파 간첩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해외 정복은 해외에 나와가지고 대남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또 테러 납치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칼 8581, 1987년 칼 8581 김현희. 이 김현희가 바로 이 해외 정보국의 전신이었던 대정부 조사부 출신입니다. 해외 납치 테러. 또 신상호 우리나라 또 유명한 그 영화 배우를 갖다 납치를 하고 해외에서 이러한 일들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공작을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 중에 일부가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 때도 일부가 투입이 됐습니다. 완전 뻔한 사건이었죠. 안 큰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있는 공항에서 김정은이 이복형이죠, 이복형. 네, 이 김정남이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암살 당하는 게 권총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독침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세간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두 명의 그 인도네시아하고 그 베트남 여성을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겠다. 영화를 찍는데 이제 몰래 카메라에 한다 그래가지고 카로. 네.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올라타서 VX라는 신경제 아주 암살 전문 독약 앰플인데요. 그걸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죽일 줄 알다 죽은 거죠. 그래도 뭐 본인이 했다고 순수히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게 그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다 밝혔죠. 밝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정철이라는 이제 공작원인데 이게 정찰정부 해외정보국 소속의 공작원으로서 그 말레이시아에 상주하는 공작원입니다. 현지 공작원인데 얘가 작전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북한 공작원이 조종을 하고 실제로 암살 독약 앰플 월급에 발기한 사람은 외국이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사건이라도 간첩 사건도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북한 소행이 아니다 우리발 내밀었죠. 그리고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말레이시아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정철이는 원래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나와 있었는데 그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외교 공간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가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북한에 와 있는 말레이시아 외교관들 다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감금을 시켰어요. 감금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풀어줄 테니까 보내라 해가지고 결국 거기 북한에 감금된 말레이시아 외교관들 다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 이 공작원에 투입된 사람은 한 명 처벌을 안 받았고요. 영하게 이 여성 둘이 이제 준영을 살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전말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한 건가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백두혈통의 사실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이복형 김정남이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철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인데 자기가 후계자로 지목돼서 후계자를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 어떤 변구가 있으면은 그 대한 세력으로 백두혈통의 적자인 김정남이를 갖다가 옹립하려 한다는 이런 외신 기사들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접한 김정은이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내에서 김정남이를 위하려는 북한 공작원이 움직이자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한테 우리 땅에서 절대로 김정남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 뒤늦게 외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의 존재가 바로 수행인 김정은의 위치를 위협하는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김정남이가 그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말이죠. 인터뷰도 하고 번화가서 일부 이제 그 첩보에 의하면 CIA라든지 외국의 정보기관과도 접촉한다는 것을 이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탠딩 오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상시적으로 죽일 수 있다. 죽여야 할 문제다. 스탠딩 오더. 네, 스탠딩 오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김정남이를 그러한 수법에서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절대주의 권력을 공고하는데 방해되는 인물이면 자기 이북형도 죽인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감히 어떤 당 정군 간부라도 김정은에게 소위 그 다른 마음을 버리고 또 배신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이북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 판인데 네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남 공작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새해에는 북한 정찰 총국의 역할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때
김정은이가 대남 사업부서에 대한 전면 검토와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통일전선부가 운영하고 있던 대남 심정기구인 우리민족기 같은 웹사이트라든지 또 유튜브 채널, 또 평양방송 등이 현재 폐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정부가 행사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정찰총국이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남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위협받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국제사회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수위를 높여가며 결의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3년 12월 무기를 포함한 대북 제재 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이창호 정찰총국장을 포함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다양한 루트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화, 진화되어 있는 대남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정찰 유성 발사를 통한 정보 수집 역량을 확대하고 있고요.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와 같은 다양한 방책 기구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 국민들이 이 간첩 신고의식이 좀 높아져야겠다. 국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간첩을 제한된 대공 수사관만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네. 자, 오늘 유동열 원장님과 대남 공작을 주도하는 정찰 총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대남 공작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더 정교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